네, 이번 시간은 파트 5 마지막이네요. 투자 권유와 사례 분석입니다. 먼저 챕터 1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투자 권유. 오, 자, 투자 권유 첫 번째 챕터고요. 제일 연관되는 부분이긴 하죠. 음, 저희 이게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증이니까. 자, 투자 권유랑 정의부터 보면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자문 계약, 투자 일임 계약, 신탁 체결 계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권유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자,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 이거 예전에 했던 건데 파트 1에서 했었죠. 전문 투자자,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기관,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하고, 이 전문 투자자 중에서 일반 투자자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은 자죠.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네, 좀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오타가 났네. 향후에도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함.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파생상품들의 거래는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은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은데. 네,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본인에게 기록되는 사실을 유의사항으로 알리고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도 이건 해야 된다고. 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펀드 투자죠. 투자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거는 투자자가 이제 투자 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간이 투자 설명서로 교부로 가름할 수 있으며 투자 설명서를 별도로도 요청을 할 수 있다. 나중에라도 뭐 투자가 원한다면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특별히 많이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투자 권유 대행인 준수사항, 관계법령 중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 수행. 이거 뭐. 다음,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투자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른 위험 및 거래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다. 당연한 얘기죠. 투자자의 투자 판단,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투자자의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본인의 기술 때문에 투자에게 알려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됨. 뭐 좀 그냥 일상적인 얘기, 그냥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 정보 파악 및 투자자 성향 분석. 투자자 정보 파악. 투자 권유하려면 먼저 정보 파악부터 하라는 얘기죠. 대리인을 통한 투자자 정보 파악. 대리인을 통해서도 투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뭐가 필요하냐?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 확인 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 온라인을 통한 투자자 정보 파악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면뿐만 아니라 적합성, 적정성에 따라 투자 권유를 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에 구축해야 하고,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이거 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공통으로 똑같을 거예요.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 권유 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면의 구축,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고 적정하지 않은 상품 거래를 원할 경우는 경고를 등을 해야 함. 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펀드가 멀티 클래스 펀드인 경우 클래스별 수수료, 멀티 클래스라면은 뭐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 이렇게 뭐 등급을 나누는 그런 위험도에 따라 상품이 나눠지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클래스별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해야 된다는 얘기죠. 멀티 클래스, 클래스가 이제 그거니까 뭐라고 해야지? 수준? 어떤 위험도별 클래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온라인 추천 펀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 펀드 선정주기, 절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추천 펀드물의 정량적, 정성적 근거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의 경우에는 이렇다고 하네요. 다음, 자신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투자자. 투자 권유의 불원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진구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의 판매 절차를 따름.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도 따로 마련해 두었겠죠? 네. 다음,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 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이런 투자자한테도 투자 정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조금 간략한 투자 정보 확인서를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고, 어차피 위험한 상품은 거래 안 하니까. 해당 투자자에게 펀드와 같은 일반적인 금융투자 상품을 함께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위험성이 높지 않은 상품 이상으로 다른 거를 권유할 때는 일반적인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사용해야 된다.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 뭐 이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에 따라 비슷할 것 같은데, 투자자의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자 정보 변경 시 변경 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해야 되고, 이미 투자자 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거죠. A라는 상품을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B라는 다른 상품을 이제 투자 권유하게 되는 때, 이런 게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 정보를 다시 파악. 일반 투자자와 투자 일임 계약, 금전신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재무상태 등 변경 여부를 매 분기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런 건 외워둬야겠죠. 다음은 투자 성향 분석입니다. 투자 성향 분석. 투자 정보 파악을 바탕으로 정보 파악을 했으면 이걸로 분석해서 어떤 성향을 가진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성향을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된다. 자, 투자자 유형별 분류표 제1방식, 2방식, 3방식, 4방식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위험 고수익형, 중위험 중수익형, 저위험 저수익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파생상품형, 주식선호형, 성장형, 이자 배당형,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좀 더 나눠서 4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 세분화되어 있네요. 투자자의 성향 분류 방식. 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성향을 분류를 할 건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투자자 점수화 방식입니다. 각 정보 항목의 질문에 따라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 성향으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객관화된 답변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 파악하는 게 좀 용이하고 점수화되니까. 근데 단점은 배점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게 단점이죠. 그리고 투자자에게 중요한 특정 정보가 투자 권유 시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쨌든 미리 준비된 항목에 대해서만 답변을 받고 이걸 점수해가지고 그걸로 성향을 분석하니까 투자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성향을 다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출 방식.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확정하지 않고 각 정보 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통해 적합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별하는 방식이랍니다. 자, 장점은 비교적 단순한 질문을 통하여 투자 권유가 가능한 모든 상품 리스트가 바로 추출되고 되므로 창구에서 활용하기 편리하다. 또한 투자자의 정보 모든 요소가 고려되므로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이 낮다. 꽤 좋아 보이네요. 판매회사가 판매 상품들을 분석하고 질문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답변에 대한 이 투자 상품별로 분류를 다 해놓고 권유해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혼합 방식은 이제 요 첫 번째 방식 점수화 방식하고 추출 방식을 섞는다는 개념일 것 같은데, 네, 뭐 장점은 여기 있는 단점을 보완한 거겠죠. 일단 점수화 방식보다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음. 또한 추출 방식에 비하여 시스템이 덜 복잡하고 구축 비용이 절감돼. 투자 권시마다 현재 투자 자금 성향에 대해 확인해야 하므로 일단은 뭐 이 점수화 방식보다는 좀 불편하겠죠. 이 부분은 그냥 외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의미는 파악이 안 돼요. 현재 투자 자금 성향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므로, 아마 이게 여기 추출 방식에서 질문하는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상담 보고서 활용 방식. 투자자와의 상담 과정 결과를 기록하여 적합한 투자를 권유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투자자와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노하우 활용이 가능하다. 점수화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신탁, 자문, 1인, 포트폴리오 투자에 적합하다. 단점으로는 판매 직원의 능력에 따라 상담 수준, 투자 권유 결과가 결정되는 이런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게, 이런 직원들이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게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부분은, 위에 부분은 그냥 정해진 그 자료 가지고 설문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상담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판매 직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섹션 세 번째, 투자 권유의 주요 내용. 일반 원칙입니다. 이거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당연한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투자자 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 상품표를 활용.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대비 고위험 상품 투자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 성향 대비 어떤 상품인지를 인식해야 돼야 될 텐데, 여기 좀 말이 약간 꼭 고위험 상품 투자임을 인식해야 되나? 하여튼 다음, 일반적 투자성 성향과 현재 투자자금 성향을 구분하는 경우, 현재 투자자금 성향이 위험 선호도가 낮아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판매하라. 투자자가 부정적 금융투자 상품 거래 내용 확인을 기재하는 부적정 금융투자 상품 거래 내용 확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거래 투자자에게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된다. 이게 418쪽 보면요, 이 부당 금융상품 거래 내용 확인이라는 거는 자신의 그 현재 그 상태보다 좀 더 위험이 높거나 위험 등급이 높은 상품을 얘기해요. 이런 부분에 거래할 때는 이 사실을 고지하라 이거죠. 거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라. 위험하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시켜야 된다 얘기죠. 아래의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추천사유와 유의사항을 기재한 적합성 보고서를 계약 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고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좀 더 높은 상품일수록, 위험성이 높거나 일단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교부 대상자, 신규 투자자, 고령 투자자, 소고령 투자자, 이런 부분들한테는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약자로 되어 있는데 ELS 같은 경우는 주가 연계 상품 뭐 이런 거죠. 이거 약자로 써 있어가지고 다 모르겠네. 그 다른 데에 써 있는 거 지금 찾기에는 좀 그래서 네. 어쨌든 이거는 다 파생 결합 증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품 판매할 때는 네, 이런 거 부적정 금융상품 거래 내용 확인이라든지 적합성 보고서를 교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령 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고령 투자자의 보호의 필요성 뭐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냥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고령자 연령 기준은 만 70세 이상이면 원래 되는데, 이제 만 80세 이상은 초고령자라고 이렇게 좀 지칭을 해서 좀 더 강화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 투자자 전담 창구. 고령 투자자는 지점 규모나 인력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고, 고령 투자자 이외의 투자도 이용은 가능하다. 이거 혹시라도 이거 문제로 조금 꽈서 내면은 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도 이용 가능하다. 전담 창구. 그리고 분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녹화 시설 등을 마련. 고객이 정확한 사립 분별이 판단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 등 판매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니까 꼭 강제로 지키라는 건 아니라고 봐지죠. 본담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지정. 이건 전담 창구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전담 인력, 전담 부서, 전담 인력 지정. 고령 투자자 보호 정책 마련, 판매 프로세스 개선,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 이 전담 부서, 전담 인력들은, 전담 인력은 소비자 보호 업무에 경험이 많은 일정 연한 이상의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투자 권유 유의 상품 지정.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 변동성이 크거나 황금성의 제약이 있는 장외 거래 상품. 황금성이라는 거는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 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등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는 강화된 판매를 추천한다. 이런 것들이 유의증권이라는 거죠. 유의상품이라는 거죠. 투자 권유 유의상품 권유 시 사전 확인 내용, 확인을 뭘 해야 되냐? 최근 투자자 정보 확인 여부, 그 다음 투자 자금의 성격, 생계인지 뭔지, 그 다음에 투자 권유의 과정의 적법성, 부적합 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 변경 여부, 그 다음 주요 설명 내용의 이해 여부, 손실 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사리 분별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 이런 것들을 유의상품에 권유할 때는 사전에 다 확인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5번 상품 판매 개발 시 고령 투자자 판매 위험 분석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 그냥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런 규정을 넣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고령 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 통제 강화. 어떤 내부 통제를 하려는지. 고령 투자자 판매 절차 내규 마련, 교육 강화, 이런 거를 해주고, 내부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한답니다. 자, 고령 투자자가 부적합 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 권유 유의상품 가입 여부, 과도한 신용거래 발생하거나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최근 주문 대리인 등이 지정 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 변경,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는 계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네요.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그 다음 고령 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현혹할 수 있는 허위 과장 정보, 그 다음에 투자 광고물 사용은 안 된다. 초고령 투자자에 대한 보호 방안, 투자권을 유의상품 판매 자제, 조력자와의 상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대신할 사람이, 가족을 동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직 직원을 동석해서 조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후 모니터링 강화는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런 거죠. 상품 판매에 대해서 적법하게 판매했는지에 대해서 이 해피콜로 다시 확인하라 얘기죠. 그 다음에 상담 내용 등의 기록 유지 당연히 해야겠죠. 투자 권유 시 유의사항, 이거 뭐 일반적인 것 쭉 다 나올 것 같은데, 거짓을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 투자 권유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권유하는 행위, 그 다음에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서 투자 권유하는 경우 제외라네요. 다음,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금지. 근데 여기 금지 제외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하는 행위, 이건 예전에 계속 봤던 건데,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이런 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해당한다고 본다고 하네요.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투자 자문계약 또는 투자 일행 계약, 그리고 투자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자문계약, 투자 1인 계약,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자문계약 또는 투자 1인 계약 이런 거. 그 다음에 신탁계약 이런 것들은 각각 다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본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 관계변경 등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 물품, 편익 등의 젠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네. 다음 설명 의무. 정말 계속 반복되네요. 설명 의무 중요하죠. 그걸 또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 학습하는 거죠. 자, 투자 권유 대행인은 자신이 투권인 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 등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투자 설명 사항을 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원에 서명된 방법으로 확인받는다. 금융투자 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 측면과 투자자의 투자 경험 및 인식 능력 등 투자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좀 모두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설명의 정도는 달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투자 권유 대행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 설명서를 교부해야 된다. 요거는 제외죠. 이거 제외 사항이니까 투자가 금융위에서 정하고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자기가 안 받겠다니까 안 주는 거죠.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에 따른 투자 설명서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간이 투자 설명서를 말한다. 다음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을 누락해서는 아니 되고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 콜센터 등의 이용 방법을 알려야 된다. 외화증권이나 해외 투자 상품 투자를 권유할 경우에는 더 세심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죠. 조건부 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 다음의 사항은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투자 대상, 국가, 지역의 경제, 시장 상황 등 특징, 투자에 대한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 변동, 국가의 거래제도, 세제 등 차이, 투자가 직접 환위험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때는 사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해외펀드 유의사항 이거 설명해야 할 사항. 투자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 상황 특징, 투자된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 변동의 위험, 환위험 해지 여부, 환해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해지 비율, 환해지 대상 통화 주된 환해지 수단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환해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관의 경우 환위험 해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자펀드 간의 판매 비율을 조절하여 환해지 비율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 말이 너무 많네요. 어렵고. 그 다음 세 번째,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신탁 계약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 위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자본증권의 투자에 권유할 때도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사항.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상각 전환의 사유 및 초과. 특정한 사유 발생 시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이자 지급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 말하는 거죠. 장기간 현금화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지는 사실, 사채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도 분류. 금융투자에서는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감안하여 위험도를 분류해야 된다.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는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가격 변동성, 원금 사실 가능 범위, 기초자산. 이 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정량적 요소라고 보면 되고, 정성적 요소는 그 외에 상품 구조의 복잡성, 상대방 거래 위험, 거래 상대방의 위험, 조기 상환 가능성, 유동성, 뭐 이런 것들이 정성적 요소. 위험도는 투자자 성향 분류 단계 및 실제 투자자의 성향 분포를 감안하여 분류하되, 시장 상황 환경 등에 따라서 금융투자 상품 위험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외부 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 분류를 이용할 수도 있다. 평가 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금융투자 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 창구에 비치하고 투자 권유 시 이를 활용하여 상대적인 위험 수준을 설명해야 한다. 위험도 분류표는 위험도에 따라서 세 가지 색상으로 구분한다. 적황록.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 상품과 별도로 재정 운용하며, 장내 파생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이런 건 꼭 알아둬야겠죠.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 상품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품이 이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A증권, B증권, C증권, D증권, E증권 이렇게 한 5개의 증권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각각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A의 위험도, B의 위험도, C의 위험도, D의 위험도, E 위험도를 각각 산정해서 그 비중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위험도 전체를 사용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투자 권유 대행인의 금지행위. 이거 중에서 25개의 항목이나 있는데 교과서 430쪽하고 431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하는, 이거 당연히 안되고, 수취하는 행위. 3번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자기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얘기죠. 계약 체결 이런 거 다 안되고, 매매 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이런 것도 안되고, 제3자로 하여금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대리하는 행위. 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권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보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 설계사가 소속 보험사가 아닌 다른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좀 많이 있는데 이거 진짜 재산세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 권유 행위. 만약에 이 한 건 계약했을 때 나한테 10만원이 떨어지면 5만원 정도를 제시하는 거죠. 재산상의 이익 제시하면서 5만원 상품권 줄 테니까 이거 가입하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냥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냥 웬만한 거는 다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